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그룹에서 아무도 안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나 보네. 아, 네, 바로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 네. 장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 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그렇지만 또 우리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얼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합동 대응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단호한 실행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발언하실 건가요?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장의 한선호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단장 황선호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든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 그룹에서 서울대 투자동아리 원대한 회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발언권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긴 합니다. 사회자가 좀 네, 더 독특하신 것 저희가 같아요. 장난이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죽이시네요. 그 사실 아까 개인 투자 대표로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따가 발언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따가 다시 그 입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버넌스 타임에 꼭 회장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흔들리는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실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대변수로 시장이 요동칠 때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기관 투자자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김우석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김우석입니다. 먼저 24년 말에 저희 주가가 2,400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6,300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른 로켓 상승이었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 안 하면 이제 나는 포모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내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때마침 또 이란하고 또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이제 좀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축적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간과 복리의 힘, 이 축적의 힘은 S&P 500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국내 개인 순매수가 6조였는데 올해 1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16조로 거의 한 10조가 늘었고요. 작년 4분기 해외 개인 순매수는 8조였는데 올해 1, 3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4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보고 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ISA나 지금 좋은 제도가 많은데 연금 계좌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 먼슬리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또 뭐 누리면 결국 어큐뮬레이트 된 어떤 수익률을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투자를 해보면 훨씬 더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변동성에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는 조금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장기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단단한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준용 부회장님께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드시면서 저를 보셔서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뭐 지정학적 이벤트의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 저희가 ETF 운용사로서 ETF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98년 저희 IMF도 겪어봤고, 뭐 그 9.11 사태도 겪어봤고, 2007년에 또 미국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그 투자자들이 그때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시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주식 시총이 지금 5,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ETF가 한 400조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고요. 실제로 지금 앞에 우리 김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월 말까지 이란 사태 전까지는 일주일에 ETF 자금이 한 4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는 저희가 순매도를 예측을 했는데 순매수 1조로 줄긴 줄었지만 관망을 하는 정선으로 투자자들이 매우 현명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ETF 시장의 특성상
투명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구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 PER이 예상 포워드로 하면 8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실정과 경제 체력에 비해서 굉장히 싼 수준이라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투명한 구조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이 시장에서 극단적인 쏠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참여자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참여하는 게 펀드라는 단순 간접 투자 자산이거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한쪽으로 쏠림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쏠림이 좀 완화됐다라는 걸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외 리스크로 비용은 오르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니지의 최재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조 피지컬 AI 스타트업 이니지 대표 최재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VC들이 이제 이런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대형 모험 자본으로 인내 자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VC들이 오랫동안 인내했지만 그런 VC들의 펀드를 다시 인수해서 상장 전에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서 그런 펀드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VC의 지분 일부라도 이제 상장 시에 조금 더 락업, 이렇게 좀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장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길게 보호하고 같이 투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 주거나 공공기관에는 기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제 또 효과를 납니다. 오버행이 지나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이제 행사할 때 돼서는 이제 주가도 떨어졌는데 세금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얻는 게 별로 없어서 특히 임직원들 중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려 봅니다. 네, 최재식 대표님의 말씀에 혹시 답변을 해주실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런 계기인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 락업 자기가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또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장 전에 결국 IPO만 이게 결국은 그 투자자들 회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야 된다. 굉장히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수시장 펀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아마 벤처 투자 펀드
우리 대표 이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회수시장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지원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 기업들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5%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보유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에 앞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님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우선 그 회원사들이 상호간의 청산이란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그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단축을 했고 우리 그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는 그 거래와 즉시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그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산 결제 과정이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아마 청산 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토론을 통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자본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부의 시장 안정을 위한 단호한 대응 의지가 시장에 아주 든든한 신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시장의 진정한 안정과 정상화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얼마나 단단해지느냐, 펀드멘탈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시간입니다. 이제 토론의 이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는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과제입니다. 2부 토론의 첫문은 그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정부 정책도 이어졌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어떤 과제들을 더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 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예. 일반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사태, 그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리스크가 존재하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방된 자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동 사태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이 3월 이틀 많이 빠졌지만 지금은 오늘 올라온 거 생각하면은 일본, 프랑스보다 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떨어지고 또 남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서 지배구조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나라를 보면요. 신흥국 없습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형의 소유권이고요. 또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을 대우해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져주셨고 또 PBR이라든가 뭐 최근에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데 아젠다를 던지고 계셔서 딱히 뭐 시장에서 더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상법 개정을 하고 특히 이사 충실 의무 같이 들어왔는데 내 돈을 걸고 하는 투자를 일일이 법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 시장에서 주주도 좀 열심히 하고 상장사를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만 이제 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이 바뀌는 걸 느끼거든요.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주들의 사실 눈치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사업할 때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서 자금을 받았으면 너무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 주시고 또 민간에서는 그걸 받아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엔 뭐 우리 자본시장이 작년에 상법 개정 이후로 정말 누구나 투자하기 좋은 그런 획기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손을 들은 분이 계셔서요. 모건 스탠리의 서울 석준 부문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ROE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한 8에서 8.5% 정도 됩니다. 평균 좀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ROE가 좀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ROA가 우리나라가 사실 더 높습니다. 1.9%. 그리고 일본은 1.7%.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난다 그러면은 2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자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할인 요인 중에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순환적인 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사실 ROE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둔화되면 또 내려오고. 근데 이번 그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참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가 여러 테마들 AI 그리고 뭐 다극화된 세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모든 테마들에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업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ROA는 기업의 몫인데 ROA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방산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를 4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코스트, 비용. 그리고 하나는 캐파시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패티블하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콜래버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부 그리고 기업도 같이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주 환원에서는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신규 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지금 세제 지금 개편은 됐는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 뭐냐면은 우리 나라의 이제 뭐 투자자 군이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이제 다각화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변화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프리미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ROE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ROA랑 E랑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모멘텀만 유지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자사주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세요. 그냥 자사주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나왔던데요. 이전 사실 그 2024년 그 하반기 봤을 때 그때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든 다른 혜택이 자사주 있으면 취득 소각을 해라. 예, 맞습니다. 있는 거 소각만은 안 되고 신규 추가 하는 부분은- 취득해서 소각해라. 그 말이에요. 소강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인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어떤 혜택이든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 자사주 취득 소각을 좀 권장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네, 아까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ESG 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하는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이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차고 이런 또 패닉 매도, 흥분 매수 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얇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년 15년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재응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를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액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또 일본의 그 전 세계 공적연기금은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 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 자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종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 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디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는 이 3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 투자자를 만나보면 스튜어디십 왜 제대로 안 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15년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 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스튜어디십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친 거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에게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침 아주 가까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손협운용전략실장님, 아주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법 개정 전까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자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R-G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에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그래서 R-G라고 하는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됐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영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에 상법 개정의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틴베스트 유영재 대표님 혹시 국민연금이 답변 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부족하다면 행사 끝나고 따로 티타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주주가치 훼손과 투자자의 시장 신뢰 문제에서 연결을 해서 중복 상장과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센터장님. 예, KB증권 김동원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지금 6,000선에 근접을 해도 여전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두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중복 상장 이슈인데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중에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율이 한 20% 되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반도체 업황 때문에 한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미국하고 대만이 20%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만의 PBR은 4배를 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5배죠. 그러면 ROE는 똑같은데, 버는 거는 똑같은데 기업의 밸류는 낮게 쳐준다는 거죠. 그게 중복 상장이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아니든 법적이든 중복 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주시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외국인 지금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깜짝 놀란 게 작년에 700명이 왔는데 올해 1100명이 왔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그럽니다.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고 본다. 그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복 상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자금줄 창고로 활용된 이 중복 상장을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이런 거죠.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면 또 이슈가 되니까 전략 산업이나 꼭 설비 투자, 신사업에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강화해서 중복 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아주 든든한 울타리는 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 기능이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주의 보호가 전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MOM이라 그래서 Majority of Minority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결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 유럽, 일본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선진 시장일수록 소액 주주의 주주 소송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법원에서는 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 충실 의무는 확대를 했지만 사실상 최대 주주만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일반 주주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어떤 뭐 자산에 대한 매각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주주만 별도로 의결을 맞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과 대만이 PBR 4배를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ROE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670조 원 정도 상장사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120% 증가한 건데요. 이 정도의 실적 체력에 PBR 3배만 적용해도 10,000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복 상장 금지 부분, 그다음에 일반 주주의 보호 부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만 뒷받침만 되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은 주제로 개인과 기업 쪽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투자자 한석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석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해당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한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해외 선진 시장에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를 기점으로 코스피가 6,000원을 달성했고 이것이 PBR과 ROE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저평가 해소라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신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조한 주주 환원과 자회사 출자를 통한 중복 상장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주주 환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에 오래 남아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지금 코스피 중심의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온기가 실적주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청년들의 그러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존에 상장된 모회사가 소위 알짜라고 하는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 관행 역시 주된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회사의 펀더멘털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더블 카운팅을 유발을 하고 또 기존 주주를 소외시켜서 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되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앞서 말씀해주신 MOM 같은 장치가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또 자회사의 사업이 독자성을 가지는지 등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요소를 해소를 하되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저희 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기업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에서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방금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네요. 원대한 회장님. 저도 조금만 더 첨언드려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서울대 투자 동아리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원대한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자 동아리에 되게 열정 많은 청년 투자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부장이 30대에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을 저희끼리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되게 농담 같지만 어떻게 저희한테 진지한 내용인 게 이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게 되려면은 단순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그 AI 밸류 체인에서 메모리가 수혜를 받는 그런 실적, 그다음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우리나라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도 받으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주주환원이나 중복상장 해소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도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막 더 재원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거의 부탁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한국 시장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들이 제가 기성세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과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구조개혁, 그 다음에 미래산업 투자, 기술 개발 투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잭시 믹스의 이수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잭시믹스 대표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상장을 꿈꾸는 창업가들의 현실을 진솔하게 나누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장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가 상장을 성공의 마침표로 꿈꾸지만 실제 상장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과 엄격한 각종 의무는 물론 때로는 단기 실적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의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유능한 창업가들 사이에서 상장보다 매각을 선호하는 상장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눈앞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때 이를 믿고 해줄 아까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간 투자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을 함께 평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이 창업가에게 규제의 굴레가 아닌 다시 한번 성장의 사다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장기 투자가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계시는 캠프의 김윤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우나스텔라,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민간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발사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 중인 주식회사 캠프의 김윤환 대표입니다. 사실 이 자리가 보통 보니까 자본시장 그리고 이미 상장 기업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3년차 된 저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기준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주항공과 같은 딥테크의 산업은 개발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를 사업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산업 특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모험 자본이 꼭 필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초기 산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 간의 협력 구조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스타트업이 기술적인 리스크 그리고 자본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딥테크 챌린지라고 있거든요. DCP 과제라고 있는데 이런 과제의 공고를 보면서 그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임무 중심의 그런 과제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같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 인내 자본 그리고 정책적인 모험 자본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투자 구조가 마련이 된다면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만 3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대통령님 임기 전에 저희도 꼭 상장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잠깐 질문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로 옆에 계신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님이 저한테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제가 또 생활연구소의 그 고객으로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손은 발언권에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입니다. 저는 청소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케어라는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사도우미 플랫폼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제안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정책금융을 모태펀드나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자 시에 심사 기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금 200만 명 이상의 맞벌이 부부나 뭐 아니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 나가보면은 너무나 투자 시장은 모두 다 딥테크에 지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로봇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간 엔진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차가 엔진만으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또 민생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어졌으면